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차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세계사 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학력평가 어떠셨습니까? 세계사 말고 다른 전체적인 과목들은 좀 무난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세계사 제가 앞에 총평 강의 찍어놨지만 총평 한번 보시고 이제 강의 문제풀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세계사도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거 수능이나 모평 문제처럼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총평에 관련된 강좌가 또 한 10분짜리 정도로 따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바로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들어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언제나 1번 문제는 뭐죠? 맞습니다. 4대 문명의 하나로 언제나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집트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제가 강의 중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고, 언제나 이것은 그냥 야구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받아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4대 문명이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니 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한 비교, 요거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을 갖고 있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관은 어떻게 되었었다? 현세적 종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집트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선 폐쇄적 지형을 갖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이후에 삶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세적 종교관을 가졌다, 이렇게도 평가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지형이라든가 종교관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라든가 유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그렇죠? 지구라트, 일종의 신전인, 그 다음에 태음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비옥한 초승 달 지대에서 발달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태음역,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중에는 이제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중에서는 점토판에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나오는 쐐기 문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죠. 내세적이다 보니까 미라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피라미드, 이런 것들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태음역이라면 태양, 피라미드가 사막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이들의 문자는 파피루스 문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모든 게 제 강의 필기 노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한번 저희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가 문명이래요.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봤더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꼽힌 문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핵심 단어들 나왔습니다. 지구라트, 함무라비 법전, 길가메시 서사시. 아예 힌트를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1번입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올림피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죠.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국가들, 즉 폴리스들의 연합체 형태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단합이라든가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올림피아 제전을 중요하게 여겼었고요. 자, 크노소스 궁전을 건립하였다. 이건 크레타 문명에도 되지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에게 문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3번입니다. 쐐기 문자, 일명 설형 문자라고도 하는 그런 문자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자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연을 찬미하는 베다를 만들었다. 베다를 만들었던 건 그냥 인도 문명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인도 말고도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인도 중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인도는 어떻게 되었었죠? 이게 지도라면 여기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있는데,
인더스 강유역 일대에서는 뭐 하라파라든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 문명 같은 것들이 있다가, 그렇죠, 아리아인의 침입에 의해서 이들의 문명이 파괴되었었고요. 더 쭉 오게 되면서 여기 있는 겐지스 강유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착하게 되면서 브라만교가 나왔었고요. 그 브라만교의 경전이 바로 이 베다다 말씀드렸죠. 요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5번. 5번 같은 경우도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것도 그냥 인도 문명 이래도 되지만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 문명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 아리아인의 침입에 의해서 바로 아까 보셨던, 그렇죠, 이 베다가 만들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까지 봐주셨으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 건물은 이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조쿄.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헤이조쿄.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은 나라 시대구나. 일본의 나라 시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지어진 궁성의 주장문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문 앞에서는 신라 당의 외교 사절을 맞이하는 의식이 행해지거나 친년 축하 행세를 열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각국사 파트, 많은 학생들이 이 세계사에서 각국사 파트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각국사 파트는요, 정리만 해두면 최고 쉬워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보통 각국사 파트는 우리 수능 시험 문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4문제에서 5문제씩은 나옵니다. 뭐 인도사, 일본사, 서아시아사로 대표되는 이슬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각국사라고 하는데요. 제 강의 필기 노트, 제가 자료실에도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정리해 주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 굶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고기 뷔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노래방에 여러분 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노래방에 갔을 때, 야, 너는 빨리 노래 좀 해! 라고 하니까, 나 노래해? 그래, 너 참 노래하니까 기분 분위기 좋고 하잖아. 넌 참 무가 뛰어난 애야. 나 노래해? 넌 참 무가 뛰어난 애야. 이게 바로 일본사를 전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일본사는요, 8세기에 있었던 나라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고요. 8세기랑 언제나 대비돼서 나오는 게 해이안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여기부터는 좀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12세기부터 막부 시대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막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본의 일왕,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이 약해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힘은 군대 사령관에 해당되는 쇼군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났던 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츠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한 700여 년간의 막부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막부. 여기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비중은요, 나라 시대나 해안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로 하나 물어보고요. 막부가 나온다라면 거의 에도 막부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선 나라 시대가 나왔고요. 나라와 해안은 반드시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특히 나라 시대와 해안 시대를 비교하는 것 중에 수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해안 시대는요, 그냥 해안을 쓰세요. 해이안 쓰고 거기다가 큐를 붙이면 됩니다. 해이안 큐. 그럼 나라 시대는요, 해이안이 안 들어가 있는 큐 나오면 나라 시대예요. 그렇게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긴 헤이조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라 시대죠. 요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나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나라 시대는 정확히 710년에서 794년까지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당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인 견당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이안 시대 때 가면서 견당사를 폐지해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가 나오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요걸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는 그들의 이제 역사서인 일본 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게 이제 나라 시대가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나라 시대와 해이안 시대를 비교해 두시는 파트. 보통 요걸로 더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물어봤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요 이번 문제의 나라 시대라는 것은 나라 시대임을 우리 알 수 있고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다.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 19세기예요. 1868년입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에서 이제는 메이지 정부로 넘어갔던 게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죠.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겠고요. 겐지 이야기가 저술되었던 건 여기 이 해이안 시대. 특히 그들만의 문화가 발전했던 국풍 문화의 대표적인 게 겐지 이야기예요.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산킨 고타이 제도가 실시되었다. 산킨 고타이 제도는 여기 나와 있는 에도 막부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막번 체작으로였고 이 쇼군이 직접 다스리는 막부라는 지역과 그들의 다이묘들, 뭐 일종의 제후들이겠죠. 그들한테 맡겼던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와서 자신한테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충성을 서약하라고 하거든요. 뭐 떨어져 있으니까, 땅을 주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한 제도를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고요. 이들이 왔다 갔다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발달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장했던 상인들이 조닌 상인들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편찬되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도 잠깐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가부키 등 조닌 문화가 발달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킨 고타이 제도와 함께 에도 막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조닌 문화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 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의 기병들이 가의 수도 카이펑, 가의 수도 카이펑.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카이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조건 송나라입니다. 원래 사실 송이라는 건 앞에 있었던 송인 북송이 있고요. 카이펑을 수도로 했었던 북송도 있고,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남송도 하기도 해요. 남송의 수도는 뭐 이만이라고도 하고 항저우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보다 이 북송, 요 남송에 대비되는 단어로 여기 앞에 북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이 북송이라고 하는데, 요 카이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송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중국사 같은 경우는요, 세계사 파트에서 중국사는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별로 딱딱 떨어져요. 나라만 구분해도, 물론 나라가 좀 많긴 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나라가 좀 많긴 하지만 왕조별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구분해 가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제가 몇 개 팁을 드리면, 한나라 같은 경우는 이 히읗이 많아요. 히읗이 많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 했었다? 지배층이 호족이었다. 한나라를 괴롭혔던 건 그 지배층은 흉노였었고요. 지배층은 호족이었었고요. 그들을 괴롭혔던 이민족은 흉노였습니다. 흉노. 자, 그들의 대표적인 제도가 샹거리선제라고 해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관리를 추천했던 이러한 제도도 있었고요. 방고라는 사람이 한서라는 역사책을 쓰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의 말년에 있을 때 이들의 대표적인 반란이요, 황건적의 난이라고. 난도 있었고, 이들 때부터 유행했었던 유학의 흐름이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가 있었죠? 호족, 흉노, 샹거리선, 한서, 황건적의 난, 훈고학.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히읗이 있죠. 우리가 지금 찾았었던 요 송나라도요, 여러분 송나라도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요 송나라 같은 경우도 뭐가 중요하냐면 요 시옷이 중요합니다. 시옷입니다. 자, 송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당시 지배층을 현직 관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사대부들이라고 하고요. 이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은 최고였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힘이 약했어요. 군사력이 약했어요. 되게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주먹만 들면 야, 얼마면 돼? 라고 돈으로 해결해요. 그 이민족들한테 주었던 돈을 다 뭐라고 하냐면 세패라고 합니다. 세패. 요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 카이펑이라는 도시를 그 그림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남아 있는 것을 청명 상하도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의 사용이 상당히 좀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때쯤 이제 성장했었던 그 새로운 지배층을요, 형세호라고 하거든요.
자, 이들 가운데 하나같이 다 뭐가 들어갑니까? 이들의 지배층은 사대부고요. 이들이 지불했던 돈이 세패라고 하고요. 청명 상하도라는 그림으로 카이펑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린 짐작할 수 있고요. 석탄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화력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철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산업이 발달했었고요. 서민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세호라는 그런 신은 지주계층도 등장했었고요. 특히 여러분 송나라 하면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태양의 후예의 여신 누가 있습니까? 송회교씨가 있습니다. 원래는 해교인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회교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송나라의 송회교씨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송나라에는요 회자 교자라는 화폐가 유행했었습니다. 회자 교자, 송회교씨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 휘종은 제위를 흠종에게 물려주고 사태 처리를 맡겼다. 신하들이 금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치자 이강은 금이 다시 침공할 것이라며 싸울 것을 진언하였다. 결국 그는 좌천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카이펑은 금에게 함락되었다. 금에게 함락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여기 이제 송나라임을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자가 발행되었다. 여러분 세계사의 최고의 미녀 누구요? 송회교씨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회자, 교자 나왔습니다. 요게 송회교.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다. 지정은제는 청나라의 대표적인 화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공행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주변 나라들, 특히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요. 중국,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였는데요. 청나라랑 무역을 계속 요구를 해요. 여기 좀 우리 너네 비단이라든가 차, 도자기 이거 우리 너무 사고 싶어. 좀 더 해줘라고 하면요. 그들은요. 야, 웃기지 마. 너네한테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먹고 떨어져. 오직 얘네하고만 우리가 국가에서 허락한 얘하고만 이것을 받아들여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나라의 제한적인 무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감자, 고구마 등 외래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했던 것은요. 중국에서는 왕조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명나라 말이나 청나라 그 초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냥 명청대 이렇게도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철제 농기구와 우경은요.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 정도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사순절에 열린 종교회의에서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하였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인 하인리 4세를 파문했대요. 이거는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1077년에 있었던 카노사 성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교황과 황제는요 성직자의 서임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자, 성직자의 서임권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형태로 말하자면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걸 이제 정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세속 권력인 대통령이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사실 우리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직자 서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황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속 권력인.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교회 권력에선 그걸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들의 다툼 과정 가운데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자 뒤에 있었던 그 제후들이 다 등을 돌려요. 황제한테.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카노사 성에 있었던 교황을 찾아가서 3일 동안, 눈 오는 날 3일 동안 빌었었던 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1세기 말에 있었죠. 황제는 성문 앞에서 3일 동안 사면을 간청하였고 결국 교황은 황제에게 내린 파문을 처리하였다.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자, 성상 파괴령이 내려졌다. 성상 파괴령은 726년에 이 동교회와 그러니까 비잔티움 교회와 당시에 서교회가 대립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건이지 여기 카노사의 굴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낭트 칙령은요, 여러분 1598년이에요. 예, 그 프랑스 안에서의 신교도들의 인정되었었던 것이 낭트 칙령이고요. 위클리프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했던 것은 한 14세기 전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과는 관련 없고요.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비뇽 유수라고 하고요. 14세기에 나타났었던 것인데, 이 카노사의 굴욕은 결과적으로는 교황이 세속 권력인 황제를 압도했던 사건이죠. 권력이 더 세지게 되었던, 이게 이 권력이 크로스됐던 사건이고요. 황제 권한이 쭉 세지다가 이들이 약해지게 되는, 다시 세속 권력한테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아비뇽 유수가 됐던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었고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5번이 정답이죠. 예, 성직자 서임권 문제로 황제와 교황이 대립하다가 당시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이니 4세를 파문하고 황제가 가서 빌죠.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는 우리는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던 시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이 왕조 시기에 있었던 동서교류, 이 왕조 시기에 있었던 동서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우표 속 인물은 곽수경이다. 곽수경에서 여러분 이거 원나라임을 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원나라 때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곽수경이거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역법의 근본은, 역법이라는 건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 근본은 관측에 있다라고 하며 정확한 천문 관측을 위해 가느 등 다양한 관측 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천문 관측에서 얻은 자료와 이슬람의 역법을 활용하여 이 왕조 시기에 새로운 역법인 수시력을 편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 원섭이 내실 때요, 수시 원서 쓰실 때 꼭 원섭이 다 버리지 마시고요, 수시 원섭이 꼭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원서 쓰실 때 꼭 여러분한테 효과적으로 잘 쓰셔서 원섭이를 꼭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나라에서는요, 수시력이라는 역법이 있었고요, 서상기 비팍이라는 그러한 원곡, 지금 말로 하자면 연극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수시 원섭이 꼭 여러분 효율적으로 잘 아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원나라에는 수시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나라겠죠. 자, 원나라에 있었던 동서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이 대당 서역기를 남겼다. 현장은 당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카스틸리오네가 서양식 화법을 전하였다. 이건 청나라의 당시 예수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던 카스틸리오네가 있었고요. 아담샬은 뭐 들어오기는 명 말에 들어왔었는데 활약하기는 청나라 때 많이 활약을 했었고요. 마테오 리치가 고녀 만국전두를 제작하였었다. 이것은 명나라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븐 바투타가 중국을 방문하고 여행기를 남겼다. 정답은 당연히 원나라 하면, 몽골 제국하면 여행기고요. 이거 말고도 또 누가 나올 수 있죠?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든가 뭐 교황의 사절단으로 왔었던 카르피니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카르피니가 나오면 좀 어려울 텐데 보통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건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아니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런 걸로 많이들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5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보시면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제국 특별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메흐메트 2세가 새겨진 메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으로 발전한 가제국의 다양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술레이만 1세, 셀림 3세 나와 있고요. 예니체리의 투구와 방패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건 각국사 파트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인물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일단 메흐메트 2세가 누구를 정복했었죠?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을 정복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죠. 그걸 이름을 바꿔서 이스탄불로 바꾸기도 했었고요. 술레이만 1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지중해 이 무역을 장악하죠. 당시에 에스파냐 교황의 연합부대와 프레베자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에 거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특히 뭐 예니체리라는 그런 다른 종교, 특히 크리스트교 이 미소년들을 개종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서 활약했던 부대가 바로 이 예니체리 등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티무르에 건국된 건 여러분 티무르 왕조 내지는 티무르 제국이에요. 티무르 제국.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다.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던 건 후우마이야
후 우마이야 왕조. 이 코르도바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 에스파냐 지방이 되겠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코르도바고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게 누굽니까? 메흐메트 2세겠죠. 당연히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탈라스는요, 아바스 왕조. 특히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이슬람 왕조를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왕조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언제나 두 왕조예요.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 요 기본적인 이 왕조들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 그들의 전투 있죠.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다 점령하고 이베리아 반도 점령한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려다가 프랑크 왕국의 가임마 카를로스 마르텔한테 지죠. 그걸 우리는 토르 뿌아띠의 전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었던 아바스 왕조는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에서 당나라 군대와 당의 디귿과 탈라스의 티귿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동서 교역을 확립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게 이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특히 뭐 왕의 눈, 왕의 귀 여러분 아시죠?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게 용어들이 좀 길어서 여러분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그 수능에서 쓰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말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때까지 뭐 최전성기를 이루면서 엄청난 그 대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속주에 총독을 파견했었고 그들을 감찰하기 위한 감찰관이 바로 왕의 눈, 왕의 귀들이었다라는 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예, 당연히 3번이었었고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조랍니다.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래요. 한족과 만주족이 같이 베이징의 내성에 거주하면서 분쟁이 날마다 그칠 데가 없으니 어찌 편안하겠는가? 8기군에 편입된 한족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한족의 관리와 상인들은 내성 밖의 남쪽으로 이주하게 하라. 이주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호부와 공부에서는 몇 칸짜리 집인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한 칸의 내냥식을 지급하도록 하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어떤 왕조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 단어는 일단 8기군이었고요. 또 하나, 한족과 만주족이 같이 베이징에서 거주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청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청이란 나라는요, 후금에서 바뀐 이름이 청이죠. 이 후금에서 바뀐 이름이 청이었었고요. 원래는 만주 지방에서 시작했었고 그들 역시 만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베이징을 장악했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군사력의 기본이 바로 8기군입니다. 8기군이었었다라는 거 우리 청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사고전설을 편찬하였다. 그렇죠. 사고전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역사 어마어마한 양의 서적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헤어스타일, 변발이라고 하죠. 앞머리 다 삭발에 뒷머리는 따는 이 헤어스타일 같은 건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들을 약간 뭐 비하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철저하게 응징해요. 문자에 뭐 옥, 뭐 금서령 이런 것들을 내려서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우리 한족과 약간 연합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특히 만한 병용제라고 해서요,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관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족들의 약간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고전서 같은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청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샹거리선제, 아까 제가 한나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샹거리선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관리를 추천하는 제도였습니다. 샹거리선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나라고요.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였다. 이건 뭐 중국의 나라 중에서 수나라도 한번 단행했었고 당나라도 안시성 싸움에서 지기도 했었죠.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자,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였다. 파스파 문자를 공식 문자로 활용했던 것은 바로 이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진승 5강의 난은 진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나라별로 딱딱 떨어지죠. 여러분 중국사는 진짜 쉽습니다. 그렇게 나라별로 딱딱 떨어지는 거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가 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가 전쟁의 인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리우스 1세에 나와 있고 밀티아데스 나와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 인물이네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해군기지 건설을 착수하고 라우레이온 은광에서 얻은 수입으로 해군 함선을 건조하여 여기가 핵심이겠네요.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후 탁월한 전략으로 여기 핵심 단어 또 나왔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가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데 기여했다. 그리스라는 단어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그리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했던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자, 페르시아, 당시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영화 300, 영화 300에 잘 나와 있죠. This is Sparta! 이런 걸로 이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와 있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마라톤 전투라든가 살라미스 해전 등등에서 테르모필레 전투 이런 전투에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엄청난 대군을 막아내었었던 것이 이것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 문명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앞에 있는 인물 중에 실제로 여러분 솔페클페 기억나십니까? 솔페클페라는 인물을 우리는 그리스에서 알아둬야 됩니다.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래서 이 민주 정치의 기틀을 닦았고 민주 정치의 완성을 갖고 왔다. 그래서 기틀 닦았으니까 조금 부족해. 그래서 도가 부족해. 이 말씀 드렸고요. 페리클레스는 민주 정치의 완성이다. 그래서 모두 추수해. 요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500인 평의회 만들었었고요. 도편 추방제 만들었었고 부족제를 개편했었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모든 성인 시민 남자가 민회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해졌었고 추첨으로써 우리의 대표를 뽑았으며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었다. 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 사이에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쟁이 뭡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고 페리클레스 이후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 안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겠다.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나오게 됐냐면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동맹체가 만들어졌었죠. 우린 그것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 델로스 동맹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스파르타 중심의 또 하나의 동맹체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대립하면서 전쟁까지 나오게 되었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군이 침범하는 걸 막은 전투였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이었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리스 페르시아의 전쟁의 영향입니다. 밀레트 제도가 시행되었다. 밀레트 제도는요, 오스만 제국 내에서 오스만 제국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약간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었던 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고요.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했던 건 기본적으로 로마죠. 그래서 아마 특히 이 파트를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학생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와 로마를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 하면 그리스, 솔페, 클페 기억하시고 그 안에 전쟁 요 두 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투가 로마 카르타고 전쟁, 과거에는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었던 그 전쟁 이후 라티푼디움의 확산이라든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그라쿠스 형제라든가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완전 다른 거예요. 꼭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그렇죠. 특히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었고요. 그 기금을 바탕으로 수당을 지급해 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가졌었던 그리스 내 다른 그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또 연합하면서 등장했었던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예 노동을 이동한 라티푼디움의 확산, 라티푼디움의 확산도 역시 로마와 관련된 것입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황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서역의 대완왕궁. 자, 대완국왕이 당신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니까 장건이 말합니다. 핵심 단어 벌써 등장했네요. 장건. 저희는 황제의 명을 받고 흉노를 공격하기 위한 동맹을 맺고자 대월지로 가는 사신입니다. 청컨대 길을 안내할 사람을 구해주소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황제께 말씀드려 왕께 많은 재물을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특별히 안내인과 토역인을 보내 대월지로 가는 길을 인도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황제 누굽니까?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던 바로 그 인물, 한나라의 무제, 바로 한무제 아니겠습니까? 자, 한무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무제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한나라가 있으면, 원래 한나라는요, 뭐 흉노를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뭐 한나라가 흉노를 계속 이겼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다 밀렸었어요. 특히 한나라 초기 때는 한 5, 60년 정도 계속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무제 때가 되면서 그들을 북쪽으로 좀 끌어올리죠. 흉노를 밀어 올리고요. 자, 동쪽으로 오면서 누구를?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개의 군을 설치했었고요. 남쪽으로 가면 당시에 남비엣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남비엣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어를 멸망시키고 또 9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흉노를 막아내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누군가를 파견했었죠. 그게 누굽니까? 장건. 당시 흉노한테 이 대월지라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당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막 그 원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흉노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떨면서 그래 같이 임합시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장건이 천신만고 끝에 가갖고 야 우리 동맹합시다라고 했더니 여기가 더 살기가 예전보다 더 좋아요. 뭐 전화위복의 계기라고나 할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건이 그냥 갔다 와버리죠. 그래서 한무제한테 저 그냥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너 그럼 왜 갔다 왔어? 그런데요, 제가 여기 갔다 오는 루트를 드디어 뚫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실크로드, 비단길이 장건에 의해서 뚫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영토와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통제 경제 정책, 국가가 당시 국내의 경제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소금과 철엘, 염철전매라고도 하죠. 국가에서만 판매하는 전매제라든가 국가가 오수전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다시 유통시켰다라든가 물가 안전책으로서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법을 실시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군기처를 설치했다라는 것은요, 청나라의 옹정제가 되겠습니다. 분서객류를 단행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진나라의 시황제가 되겠고요. 자,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3번의 난을 진압했던 건 청나라에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황제라고 추앙받고 있는 강희제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구품중정제를 실시했다. 여러분 구품중정제는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원래 위나라에서 시작했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북조 시대 때 다 행해졌었던 것이고, 이 구품중정제로 인해서 호족들이 귀족화되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나라 때 만들었던 게 과거제잖아요. 그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시행하였다라는 거 바로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 이건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아크바르, 악바르라고도 하죠. 바로 누구겠죠? 무굴이겠죠? 무굴 제국입니다. 이슬람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크바르는 지지야를 폐지하는 등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사 나왔습니다. 인도사는요, 하루 정도 굶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디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됩니까? 고기 뷔페집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고픈데 막 저기 막 고기들이 있습니다. 저 고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고기들을 마쿠 구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겠죠? 마쿠 구워버리고 싶다. 마쿠 구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더 이상 굴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막 굴 게 없어요. 그러면 무라도 구워야 되나? 무라도 굴까? 이런 생각이 우리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유치하지만 인도사 전체입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 그 다음에 굽타 왕조, 그 다음에 델리 술탄 왕조가 있었고요. 무굴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언제나 무굴 제국이랑 굽타 왕조. 여기가 시험 문제 파트가 좀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아소카 왕, 아소카라고 하는데 여기 시옷이 중요합니다. 시옷 3개.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시옷 3개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뭐 석주, 산치대탑, 그다음에 상자부 불교를 전파시켰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 간다라 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쿠시안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굽타 왕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산스크리트 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힌두교 등등이 만들어졌던 게 굽타 왕조고 나머지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뭐 타지마할이라든가 뭐 우르드어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무굴 제국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아크바르 황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무굴 제국이고요. 타지마할이 건립되었다. 뭐 정답 너무나 간단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산치대탑이 축조되었다. 산치대탑은 아소카 요 시옷 3개, 산치대탑 말고도 상자부 불교를 전파했었다. 돌기둥인 석주 등을 만들었었던 게 다 아소카 왕이 되겠습니다.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던 건 여기 있는 쿠시안 왕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파니샤드 철학이 출현했던 것은요, 마우리아 왕조보다 이전입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 기원전 7세기경 정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던 게 기원전 6세기경에 불교 같은 그런 종교들이 된다라는 것. 그거 말고 뭐 자이나교 이런 종교도 등장하기도 했었죠. 자, 칼리다사의 샤쿤탈라를 저술했다. 샤쿤탈라는 바로 이 굽타 왕조 시대 때 이 산스크리트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샤쿤탈라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중체 서용에 입각한 이 운동. 여러분 역시 요 포인트, 중체 서용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딱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현대사 파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대사는 일단 태평천국, 자, 태평천국 이후 나왔었던 양무운동, 그 다음에 변법 자강운동, 자, 마지막으로 의화단 운동. 요 파트가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한 방에 딱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태평천국 하면 일단 인물로는 누구요?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멸만 흥한이라는 구호가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중체 서용, 대표적인 인물은 이홍장, 증국번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자, 변법자강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한적인 운동이었었던 양무운동을 바꿔서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나죠. 왜 실패로 끝납니까? 바로 청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변법장항 운동이 되겠고요. 자, 이 변법장항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2명만 기억해 둡시다. 캉유웨이, 량치차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수파들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죠. 그러자 1899년 당시에 서양 문물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파괴하고 서양인들을 죽였었던 바로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신축조약까지 맺어지게 되었던 요 4가지 운동의 성격과 주요 인물들, 그 이후 나왔었던 결과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선 양무운동이 나왔네요. 가보겠습니다. 천조전무제도를 발표했다. 천조전무제, 농민들한테 땅 나눠주자라는 거죠.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창봉기를 계기로 시작되었던 것은 그 이후 의화단 운동 이후에 나왔었던 신해혁명의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가 등장했다. 이홍장도 되고요. 증국번이라는 인물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북벌을 추진했던 건 그 신해혁명 이후 장제스가 그 위안스카이가 갑작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각 지역에 군벌이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뭐 1차 국공합작 그 이후에 장제스가 북벌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던 것이 되겠죠. 자, 신축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건 바로 요 의화단 운동의 내용이다라는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은 파쇼다 사건을 풍자한 것이다. 가는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을 잇는 종단 정책을 추진했었고, 나는 알제리에서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하였다. 양국은 파쇼다에서 충돌하였다.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 대충 지도다라고 해보자면 여기가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카이로에서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죠. 이렇게 종단 정책을 펼쳤었던 영국이 있었고요. 자, 마다가스카르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북인도, 여기가 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뭐 요 일대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이 마다가스카르와 요렇게를 이렇게 북인도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났었던 요 장소가 바로 파쇼다라는 장소였었고요. 여러분 내년에 대학 가시면 꼭 제가 해외여행 좀 가시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의 시각을 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셔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어디에 있죠? 영종도에 있죠. 영종도. 영국은 종단 정책이었습니다. 영종도로 꼭 가시고요. 영국은 종단 정책이었었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었습니다. 요거 용어로도 안 헷갈리셔야 됩니다. 자, 가는 영국이고요. 나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가는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했던 건 범슬라브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라든가 세르비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플라시 전투에서 붙었었던 것도 인도라는 땅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게 바로 플라시 전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화 시키기도 했었던 것이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사실 최근에 제국주의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제국주의 파트 중에서 좀 쉬운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였던 것은 영국이 되겠죠. 마지마지 봉기를 진압하였다. 마지마지 봉기는요, 바로 지금의 그 탄자니아 요 일대에서 독일군에 저항했었던 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마지 봉기는 독일과 관련되겠고요. 가나입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강화협정을 맺었던 것이 바로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맺었던 것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보시면 가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림은 피핀 의 대관식 장면이다. 자, 여러분 프랑크 왕국 말씀드리면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프랑크족이 유럽을 장악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훈족이 이동하니까 프랑크족은요, 저쪽으로 가버릴까? 이걸 약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클리카피카? 클리카, 피카, 여기서 4명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클로비스에 의해서 메로베우스 왕조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피핀이 카롤루스 왕조라는 왕조를 열고요. 또 그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시는 게 선생님, 메로베우스 왕조나 카를로스 왕조는 프랑크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프랑크 왕국이 요 안에 들어가고요. 요 왕국 안에 메로베우스 왕조도 있고 요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카를로스 왕조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메로베우스 왕조로 아셨으면 조금 찾아가기가 초반에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역시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프랑크 왕국 안에 메로베우스 왕조도 있고 카를로스 왕조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핀은 대관식 장면이래요. 피핀은 교황에게 권력이 있는 자가 왕관을 써야 한다며 자신을 왕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이에 교황은 자신을 후원해 줄 세력을 얻기 위해 피핀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핀은 힐데리히 3세를 내쫓고 가 왕국의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그럼 이 왕국은 당연히 프랑크 왕국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축조했던 건 그리스의 아테네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것은요, 이슬람에서도 정통 칼리프 시대 때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때고요. 3번입니다.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했었던 것은 바로 티마르제는 그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군사적 봉건제가 되겠고요. 자, 둠스데이 북이라는 토지 제장을 제작하였던 것은 윌리엄 1세라는 사람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면서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베르댕 조약과 메이르선. 요 메이르선을 베르산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베르댕 조약, 메이르선 조약에 의해 분열되었다. 특히 이 카를로스 대제 사후 그들의 분할 상속 전통에 의해서 땅을 나누게 되죠. 이게 지금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43년에 베르댕 조약, 870년에 메이르선 조약으로 분열되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밑줄 친 이 대륙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파괴한 에스파냐인들이 잔혹한 악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대륙의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그들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테카, 잉카 제국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요 대륙, 무슨 대륙입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죠? 특히 이쪽에 나오는 베네수엘라는 여기 남아메리카, 우리가 흔히 남미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륙이라니까 요 대륙에서 있었던 거 찾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찾아가 봅시다. 탄지마트가 추진되었다. 탄지마트는 여러분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세포 항쟁이 일어났다. 세포 항쟁은 인도에서 있었던 것이죠. 헤레로족이 봉기를 일으켰다. 헤레로족은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자, 아기날도가 공화국을 선포했다. 특히 아기날도라든가 호세 리살 이런 인물 나오면 필리핀에 해당된다라는 거. 산 마르틴, 특히 이러한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2명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특히 요 북쪽과 볼리바르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지역을 독립시켰던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주로 남쪽 아르헨티나라든가 칠레 이런 쪽에 독립을 했었던 산 마르틴 요 2명, 볼리바르, 산 마르틴은 이 아메리카와 하면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산 마르틴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이 되겠죠.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산타마리아 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항로에 대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그의 조언대로 대서양의 서쪽으로 크게 우회하여 기니만의 무풍지대 등을 피해 희망봉에 비교적 순조롭게 도달한 후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접어들었다. 이후 바스코 다가마 일행은 아프리카 동쪽 연안에 따라 북상하였고 인도양을 가로질러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항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항로와 관련돼서 새로운 항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있고요. 포르투갈이 지원해줬던 인물들이 있고 에스파냐가 지원해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 지원해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나와 있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입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같은 경우는 희망봉을 발견했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봉을 발견하고 나서 더 못 가자. 야, 내가 다 가고 만다. 인도 항로 뚫어야 돼. 인도 뚫어야지 향신료 무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바스코 다가마가 내가 다 가고 만다. 다 가고 만다. 이 바스코 다가마가 최초로 무슨 항로를 뚫었다라는 거? 그렇죠. 인도 항로를
뚫으면서 한때 포르투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히 신항로를 열었었던 가장 주된 동기는요 향신료였어요. 향신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었던 향신료 무역을 한때 포르투갈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고요. 자, 그에 비해서 에스파냐 같은 경우가 지원해줬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있고요. 자, 콜럼버스는 사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쭉 아프리카 대륙 돌아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에 의해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반대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루트를 뚫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또 마젤란 일행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신항로 개척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1번입니다. 바투의 유럽 원정로를 찾아본다. 바투는요 몽골 제국의 전투 용사입니다. 그가 실제로 이 초원길을 따라서 지금의 러시아, 즉 헝가리 지역 일대까지 전투 했었죠. 이 신항로랑은 전혀 관련이 없겠고요. 자, 대륙봉 세령이 끼친 영향. 대륙봉 세령은요 한때 19세기 초 유럽의 전 지역을 장악했었던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졌었던 전투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한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을 왕따시키기 위한 게 바로 대륙봉쇄령이죠. 대륙과 영국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봉쇄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기죠? 러시아가 어기게 되면서 러시아 원정을 갖다가 그가 패배를 맛보고 그 이후로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항로 개척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고요. 자, 보스턴 차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자,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립에 가장 이제 계기가 되었었던 사건이고요. 포르투갈의 향신료 무역이 발달한 배경, 바로 이것이겠죠. 신항로 배경에 따라서 포르투갈이 특히 이 바스코 다가마, 다 가구만다 내가 라고 했었던 이 바스코 다가마가 향신료 무역을 열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페니케아가 건설한 식민 도시인 카르타고를 조사한다. 특히 카르타고는 그 이후 이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붙는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하게 되었었고 카르타고가 지게 되면서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요. 자, 사진은 데카프리스트를 기리며 세워진 비석이다. 자,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데카프리스트는 전제 정치와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던, 이게 핵심이죠. 전제 정치, 차르 정치가 계속 유지되어 있었고요. 농노제가 유지되어서 상당히 후진적을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어디겠습니까? 러시아겠죠. 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봉기하였다. 그러나 니콜라이 1세, 요 니콜라이 1세를 보면서도 우리는 러시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고 전제 정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1825년에 있었던 바로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상수시 궁전은요, 여러분, 이 프로 2세네, 프리드리 2세가 건설했던 것이 되겠고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올려라고 하죠. 내려올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과 부딪히는 바로 이 크림 전쟁을 했다가 특히 여기에서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건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에스파냐가 승리했고 어디가 지죠? 오스만 제국이 집니다. 레판토 해전은 1571년이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차지했던 건 당시엔 이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장악해서 헌상했던 인물은 가리발디라는 인물이었었고, 당시의 왕국은 샤르데냐 왕국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가 되겠죠.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던 건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게 파리 조약입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요. 밑줄 친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17번 문제가
2점짜리 문제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학생들이 좀 요 파트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근현대사 문제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난이도를 하더라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진도를 다 알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 현대 파트 쪽이에요. 현대, 특히 20세기 이후에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밑줄 친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접촉도 하지 못하였던 국가와의 관계를 재확립하기 위해 미국을 대표하여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대통령이 대아시아 정책의 변환을 선언한 이후 이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동안 미국은 주변에 특히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특히 공산화될지도 모르는 지역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많이 간섭을 했었는데 이젠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직접적인 군사라든가 혹은 내정 간섭적으로 나타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1969년도에요. 이 중요한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베트남정이 종전되면서 대탕트 시대가 열리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세기가 되면서 198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냉전 체제 종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죠. 자, 냉전을 초월하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대통령을 태운 행렬이 베이징 시내에 진입하였고 이후 쪼원라이의 안내로 마오쩌둥을 만나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게 1972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격인 미국의 대통령이 공산권 국가의 거의 대표격인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관계가 이제 좀 회복되는, 냉전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세계사에서 뭐 이제 좀 역사를, 세계사에 좀 의미가 있는 사람 간단히만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로는 멀로 선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1823년에 야, 유럽, 우리 아메리카에 너 간섭하지 마. 서로 각각하자. 서로 불간섭주의 원칙으로 가자. 우리 지금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려고 하는데 유럽 너네 빨리 너네 간섭하지 말고 니네는 니네 알아서 살아. 우리 아메리카 알아서 할게 라고 하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촉진시켜 주었었던 게 바로 멀로 대통령이 선언했었던 멀로 선언이에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윌슨.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 외쳤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윌슨. 우리나라 3.1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윌슨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트루먼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더니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있었다가는 저 유럽이 전부 다 사회주의권으로 넘어가겠다. 공산권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의 경제 재건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폐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 재건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 트루먼이 그런 선언을 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게 냉전 체제잖아요. 냉전 체제잖아요. 트루먼 꼭 기억하시고 트루먼 독트린 이후 나왔었던 게 당시에 국무장관 마샬의 이름을 따서 등장했었던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었었던 게 이게 제가 냉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냉전의 시작을 알렸었던 게 트루먼이었었다라면 냉전의 완화를 주었었던 게 닉슨입니다. 자, 닉슨 독트린도 유명한데요.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시작되었었다라면 이 닉슨 독트린은 1969년 베트남 전쟁 중이었었던 이 과정 가운데서 닉슨은 이젠 더 이상 우리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이렇게 군사적인 강요라든가 압박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냉전이 완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던 게 바로 닉슨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쪽 관심 많은 친구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대통령 쫓겨나는 인물 있죠? 사실 그 인물도 닉슨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국내적인 문제였었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멀로 선언을 발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멀로 19세기 초입니다. 그리고요. 마셜 계획을 추진하였다. 마셜 계획을 추진했던 건 여기 있는 트루먼입니다. 되셨죠?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게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아닙니까? 윌슨.
자, 4번입니다. 독립국가연합의 결성을 주도했다. 여러분, 이 독립국가연합이란 건 뭐냐면 소련이란 나라가 해체되잖아요. 원래 소련이란 나라는 엄밀하게 따지면 나라가 아니에요.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 나라들이 이제는 러시아가 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독립해 나가죠. 예, 뭐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꼬마 때만 하더라도 소련이라고만 했지, 여러분이 아시는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아예 없었어요. 다 소련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는 독립해 나갔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했던 인물은 옐친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특히 이 닉슨 대통령이 그것으로 인해서 냉전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갑시다. 18번 문제가 연표 문제도 들어가서 아마 제일 좀 까다롭긴 했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헌법이 제정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회는 스스로를 승인하고 선포했던 원칙을 근거로 프랑스 헌법의 제정을 바라며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침해하는 제도들의 최종적으로 폐지한다. 자, 공권력에 대하여 쭉쭉 나와 있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대표제이다. 대표자는 헌법의 국왕이다. 특히 여기가 중요해요. 제4조. 정부 헌법은 군주제이다. 행정권은 국왕에게 위임되고 그 권한 아래 다음의 권한 방식에 따라서 장관과 기타에 의해서 행사된다. 군주제이다. 이게 중요하죠. 입헌 군주제를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거치죠. 국민의회가 있고요. 국민의회가 입법의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공회가 되죠. 공포정치했었던 국민공회. 요 순서로 가잖아요. 요 순서로. 그런데 우리가 헌법이 나온다면 두 개가 비교된다고 했었어요. 국민의회 때 헌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입헌, 군주제, 그다음에 제한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공회 때가 되면서 이게 공화제가 되고요. 공화제가 되고 보통선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국민의회 때의 헌법과 국민공회 때 헌법, 요게 이제 비교하는 형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요 파트, 이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리고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공포정치를 이끌었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무너지는, 테르미노르 반동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총재정부, 이 총재정부의 무능이 나타나게 되자 통령정부, 나폴레옹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황제까지 되면서 나폴레옹 시대를 열기도 했었던 게 이제 그 이후에 나폴레옹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 지금은 요거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게 연표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회 때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 때니까 1791년에 이 헌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거까진 몰라도 문제 푼 데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한번 볼게요.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했을 때가 언제냐면 1789년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다 국민공회 때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 처형, 이게 연도를, 이게 93년인데요. 1793년인데 이거 몰랐어도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바스티유 감옥 습격했을 때도 국민의회 때고, 그리고 루이 16세가 처형됐던 게 국민공회 때예요. 그러니까 요 헌법이 들어가는 요 사이에 뭐 국민의회나 입법의회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요 가가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디테일한 연도가 필요 없는 형태의 연도 문제였었어요. 나머지 뒤에 것들은 뭐 테르미노르 반동은 94년이고요. 총재정부 수립은 95년이고, 나폴레옹의 쿠데타는 99년, 워털루 전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1815년인데 사실은 이런 연도에서 이제 한 이쯤에 이렇게 막 문제가 나왔으면 꽤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 이거 국민의회, 국민공회까지 아예 들어가는 헌법이 여기 나오다 보니까 연도문제를 냈지만 이걸 어느 정도로 좀 꿰뚫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연표 문제였다. 최근에 여러분 연표 문제는 최근 몇 년간의 수능 파트에서 상당히 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표는 우리가 완벽하게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시기 문제죠. 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랍니다. 사회계약론 나왔고요. 사회계약론은 사회학자이며 계몽사상가인 누굽니까? 일반의지 뭐 이런 거 나왔네요. 루소죠. 루소입니다. 루소가 되겠습니다. 자, 루소가 활동했던 시기대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종의 기원을 출간하는 다윈, 찰스 다윈은 19세기 인물이고요. 백과전설을 편찬하는 디드로 하면 대표적인 18세기 계몽사상가 아닙니까? 여기 디드로가 나와도 되고요. 몽테스키웨가 나와도 되고요. 볼테르가 나와도 되고요. 그런 인물들 다 나와도 되겠습니다. 요 18세기 계몽주의와 관련된 인물들 나오면 다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군주론을 저술하는 마키아벨리 16세기 인물입니다. 자, 95개조 반박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17년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16세기가 되겠고요. 신학대전을 집필하는 토머스 아퀴나스 하는데 중세죠. 그러니까 중세라고만 해도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한 13세기 정도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요, 1, 2차 세계대전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이후 냉전의 해체하는 그런 제3세계라든가 혹은 냉전의 종식 요 파트가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번 우리 4월 학평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 문제가 나왔어요.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료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다이나모 작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쟁은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었다. 1939년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만 찾아냈으면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후 독일은 공격으로 연합군이 프랑스 해협에 고립되자 그 영국군은 다이나모 작전을 전개하여 됴케르트 이거 영화화 됐었죠? 영화에서는 그냥 덩케르트라고 합니다. 이 됴케르트에서 9일 만에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을 구해냈다라는 거 역시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찾아가 봅시다. 국제연합이 출범하였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인데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직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후죠. 이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게 독일에서 만들어졌던 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참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념적으로만 보자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헌법적 체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땐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전쟁 배상금을 주변 나라들한테 물어주게 되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히틀러라는 시대의 악마를 그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고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것. 특히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면 여러분 한번 좀 보셨을 만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다가 평화주의자가 됐어요. 전쟁이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무서운 것이다라는 걸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가슴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투.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은요. 마른 전투, 솜 전투.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이 벌어졌던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고요.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투는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련과 독일의 대표적인 그 전투인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전투도 있고 저쪽 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싸웠던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있었던 진주만 기습, 진주만 공습 같은 그런 전투들도 있으니까 꼭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투는 구분해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켈로그 불량 조약이라는 거 요거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이죠. 1928년도에 앞으로 우리 정말로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이제 우리가 외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프랑스가
맺었었던 조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문제는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20문제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세계사 이 정도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준비가 돼 계셨다라면 사실 그렇게 까다로울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선생님 전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에 가셔서 부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야 이거 정도는 정말로 좀 어려웠다. 아주 눈에 띌 만한 문제는 사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나름의 등급 컷을 보면 45점 정도 전후가 찍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로 풀렸다라면 거의 아마 50점에서 48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세계사는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딱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바로 문제가 바로 세계사 문제라는 거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제가 해설하거나 혹은 부족한 문제들 있으면 여러분들 꼭 같이 저 찾아오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